자, 2월 중순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 공인모 게시판 글을 읽을 때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공인모 쪽에 인강으로, 동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설세고요. 지금까지 의외로 공부를 힘들어하고 좀 좌절에 빠지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힘들어, 공부하기 힘들어, 특히 또 가정꾸리는 육아맘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2월달에 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아마 이 중에서도 요새 좀 뭔가 공부가 안 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소개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제목은 나는 5년 동안 최고의 도전을 시작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한 80%는 빌려봐요. 나머지는 또 책을 사보기도 하고요. 근데 도서관에 가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도서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주로 대여 기간이 2주거든요. 14일. 2주. 2주 동안에 개인당 대여를 쓰는 책은 10권입니다. 10권. 그러니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2주마다 10권 빌려서 보고 싶은 거. 책 진짜 좋은 책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이제 20권은 빌려서 보고 나머지 한 100권은 사서 보고요. 한 25권 정도 읽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2월 16일이니까 지금 오늘부로 지금 12권을 읽었습니다. 조금 이제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게 저는 이것 보고요. 열정이 생겨요. 와, 뭐든지 한번 해보자 그냥.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낀 열정이라면 여러분들도 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일종의 이거는 여행 에세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에세이도 저는 가끔씩 보게 되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는데 여러분들 여행하게 되면 한비야 알죠? 한비야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아마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그 책이 4권짜리거든요. 야,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책 읽고 뻑 갔습니다, 그냥. 그 책 보고 푹 빠져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이 따마나 세계 지도 있잖아요. 이거 살아놓고, 한비아 책을 보면서, 그 지명을 찾아보면서, 지명만 보게 되면, 그렇잖아.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 거기에 풍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빠져버렸거든요. 멋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젊은 친구가 나와요. 빡빡머리 친구가 나오는데 얘가 20대 중반입니다. 울산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 공부는 그다지 못해요. 공부는 못하는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방대 들어갔지. 군대 갔다 오고 휴학기 내고 천안에 올라가서 현장에 노가다합니다. 노가다. 노가다를 몇 달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부모님의 허락받고 세계 일주 가거든. 배낭여행. 그러면 배낭여행을 800일에서 5일 빠지면 795일입니다. 795일 동안. 2년 좀 넘을 거예요. 795일 동안 전 세계 중에서 55개 지역을 배낭으로 다니면서 하는 일정을 소개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도전, 열정, 끈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슬럼프라든지 공부가 안 되게 되면 성격은 다르지만은요. 아마 제가 느낀 만큼 뭔가 또 열정이 한 번 더 확 살아날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 20대 갓 넘은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도 멋진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쩜 노가다해서 몇 달 동안 그 돈 갖고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느냐. 멋진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20년 넘게 강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행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의기소침해진다면 이런 책은요. 나도 읽고 자녀들도 읽고 이거 양득이거든요. 그렇다고 뒤에 보면 책값이 14,500원인데 새 책은 사지 마세요.
너무 중간에 사진이 나오니까 빨리 읽어요. 금방 읽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책을 제가 따로 검색해 보니까 중고책 값이 7,000원. 그러면 뭐 돈 많으면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예. 아니, 중고 코너 있습니다. 찾으면 중고 코너 있어요. 검색하면 중고란이 있으니까 그거 찾으면 웬만한 책은 전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중고책을 제가 검색하고 왔는데 7,000원, 7,200원 하더라고요. 새 책의 반값이잖아요. 주로 반값에 살 수 있거든요. 예. 어쨌건 여러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하다면 도움은 될 만한 책입니다. 끈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길 거예요. 예. 따로 요거를 따로 스킵해가지고 제가 지금 4강이니까 4강 게시판에 따로 이제 요거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게 되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금융 보겠습니다. 금융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분책을 했거든요. 예. 분철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강의 노트는 부동산 금융 목차가 5개 나옵니다. 목차 분석합니다. 자, 금융은 뭘 말합니까? 이거 해석하면요. 금융은 바로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 융통을 말해요. 금융에서는 우리 시험은 대개 5문제에서 6문제가 늘 나옵니다. 대여섯 문제. 핵심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기 목차가 5개 나와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금융의 개설. 자, 개설 파트를 공부하는 흐름은요. 대부분 책들이 이 개설을 굉장히 방대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개설은 시험에 꼭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예. 두 번째는 저당 대출 제도가 나와요.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핵심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고정금리 들어봤죠? 변동금리 들어봤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얘는 중요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원리금 갚는 게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입니다. 3가지.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2장 파트에서는 이 2가지만 하시면 공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약으로 MBS라고 부르죠. MBS. 저당 담보증권입니다. 저당 유동화 제도도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요. 저당 시장 구조가 1차 저당 시장이 나오고 2차 저당 시장이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저당 유동화는 바로 2차 저당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고 뜻만 하시면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MBS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MPTS가 나와요. 다음에 MBB가 나와요. MPTB가 나와요. COM이 나옵니다. 4가지. CMO죠. CMO.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나중에 뭐 야그가 까다롭다 하지 마시고 수업 듣다 보면 저절로 야그가 딱 기기 되거든요. 편하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 얘가 중요합니다. 얘를 확실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제가 이렇게 긴 말을 싫어하니까 줄여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한주금. 그럼 여기서는 또 뭘 공부할까? 두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주택연금입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공부 잘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급자 금융입니다. 공급자 금융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리츠가 나와요. 리츠.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돼요. 리츠. 얘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PF 금융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이죠. PF 금융.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등등이 있는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은요, 요 내용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이런 내용 정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시험은 매년마다 2장과 3장이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나온다. 세 문제. 나머지 한 문제씩 보더라도 일단 2장과 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하게 되면 2장, 3장을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설부터 보겠는데요. 금융의 개설은 생각보다 양은 많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재 보시면서 자, 금융 개설부터 볼까요? 415페이지 네모 1번 금융의 의의가 나와요. 한 장 넘어갑니다. 첫 줄 종합 3번 부동산 금융은 두 줄 그대로 밑줄합니다.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 여기서 무주택 서민은 다른 말로 수요자를 말하고 주택 건설업자는 공급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특수금융까지 밑줄. 자, 무슨 금융? 특수금융. 과거 시험은요, 일반금융 틀린 말입니다. 특수금융이 돼요. 그런 이유가 되게 우리가 융자를 받게 되면 장기 저리 대출이죠. 이런 관점에서 특수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들은 아주 구닥다리 초창기에는 나왔지. 요즘은 이런 문장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다만 개념이니까 체크만 했습니다. 거리 2번 주택금융기능 목차 5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패스합니다. 네모 3번, 가로 3번 부동산 금융의 분류. 괄호 1번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 개발금융이 있죠. 자, 얘는 구별해 드릴게요. 소비금융, 개발금융입니다. 그럼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토 보게 되면 부동산 금융이 나옵니다. 대개 금융하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은 두 가지죠. 토지금융, 주택금융. 근데 대개 금융은요, 주택금융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별하자면 주택, 소비금융은 수요자 금융입니다. 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사면서 융자 받죠. 소비금융이 되고요. 건설사가 아파트 지으면서 또 대출 받잖아요. 건축 자금을. 얘가 바로 개발금융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별하자면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당대부가였어요.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축대부가였어요. 그리고 따로 공급자 금융하게 되면 제목 공급자 금융은 여기서 나왔죠. 공급자 금융 세 가지 리처, 피에터 금융, 신디케이터 등등. 여기서 또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을 비교합니다. 괄호가 두 개씩 나왔어요. 괄호를 채우는데 이 괄호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은 저당대부인데 여러분들 아파트 융자 받았죠? 얘가 바로 저당대부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융자 받을 때 일시불로 융자 받았습니까? 분할해서 융자 받았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5천만 원 대출 받았다면 한 방에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바로 일시불 융자가 돼요. 괄호는 일시불입니다. 한꺼번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일시불 융자. 갚을 때는 10년 동안 계속 매달마다 꾸준히 갚아 나가잖아요. 그럼 분할 상환입니다. 얘가 바로 저당대부의 내용이 되고요. 다음에 건축대부는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막 천세대 지으면서 당연히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이때 받는 것이 바로 건축대부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성구 대출과 기성구 대출 또 받게 되면 신축하면서 공사를 단계마다 은행은 확인하면서 대출을 해줘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융자는요 분할 융자가 돼요. 분할 융자. 다른 말로 단계적 융자. 그때마다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준공했다. 그때는 한 방에 다 갚아야 됩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일시불 상환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단어 개념이 서로 바뀐 단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이런 거 잘 안 묻습니다. 이해는 하시잖아요. 우리 시험은 이거 물어요. 저당대부는 주택 소비금융에 속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건축대부도 주택 소비금융에 속한다. X. 들렸지? 이런 연결 정도를 바꿔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오죠. 중간에. 저당대부와 건축대부. 표가 나오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괄호 2번.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요거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지 학교는 고득점이 돼요. 안 나오는 거 대충 건너뛰고 나올 거 확실히 준비하고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거 출제가 최근에 엄청 되고 있습니다. 나왔다. 그저 득점하시면 돼요. 왜? 우리 시험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면 제목이 뭡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죠. 그러면 지분금융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지분금융 화살표. 배당 적어주고. 지분금융은 배당이 목적입니다. 배당. 다음에 부채금융 화살표.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렇게만 크게 구분하시면 돼요. 확인합니다. 지분금융은 목적이 뭡니까?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 그러면 이제 공부 다 끝난 겁니다.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이고요.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입니다. 이건 뭡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니까 여러분이 매달마다 이자 내고 있잖아. 그럼 뭐가 되지? 부채금융. 배당 받으면 뭐지? 지분금융. 이자 받으면 뭐지? 부채금융. 예. 자, 구분했죠? 그럼 봅니다. 1번. 지분금융은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배당. 따라서 1번. 기억번. 주식회사가 밑줄 하세요. 주식을 발행 밑줄. 여러분들 주식 사게 되면 연말에 배당 받잖아. 그러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배당 받잖아요. 계속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그 회사에 밑줄합니다. 지분권을 판매 밑줄. 지분권만큼 배당받아요. 이렇게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함이 2번, 3번. 3번이 뭐죠? 지분금융의 방식. 첫 줄. 부동산의 금융 방식으로는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괄호, 투자사 되어 있죠. 3개 밑줄 하시고 또 끝에 보니까 괄호, 부동산 펀드도 밑줄. 단어 몇 개? 4개. 제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자, 리처. 나중에 공부하시면 얘도 배당이 목적입니다.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얘도요. 전부 다 배당이 목적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단어 4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투자회사, 리처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배당이 목적이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찾았죠. 부채금융의 의. 부채금융은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첫 줄. 부채금융이란 밑줄 하세요. 저당을 설정 밑줄. 저당 설정하면 매달 이자 내야 돼요. 부채금융. 사채를 발행 밑줄. 사채 발행하는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금융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부채금융 종류가 있죠. 니은번만 집중합니다. 부채증권의 형태, 종류는요. 지금부터 모두 밑줄 하세요. 채권, 회사채, 주택, 상환사채, 국공채, 저당담보증권 MBS, 자산담보증권 ABS. 얘가 전부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끝. 그러면 우리 시험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단어를 1개, 2개, 3개, 4개, 5개 또는 한 6개 넣어주고요.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섞어주고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은 몇 개인가? 부채금융은 몇 개인가? 찾을 수 있겠죠.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그래서 종류만 아시면 돼요. 쉽게 물으면요.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한 개만 딱 부채금융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릴 줄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까지만 구분하시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425페이지. 걸어 4번 금융의 원칙. 항목이 많죠. 얘도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요즘 시험은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개설. 지금까지 나오는 것 필요한 것만 골라봤는데 가장 출제가 잘 된 게 뭐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요 놈은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본론 넘어가죠. 네모 2번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 1번 저당 대출 개념.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뭐 읽어본도 시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로 2번요. 금융의 뭐 개념 저당 대출의 종류. 가로 2번도 패스하세요.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번, 2번 버리시고. 3번 저당 위험. 종류가 몇 가지 납니다. 1번 채무불이행. 요 뜻은 아시죠? 채무불이행 뭐죠? 원리금 안 갚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동그라미. 조기상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나오면 늘 여기서 물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은행 가니까 이거 들어봤죠? 중도상환 들어봤죠? 중도상환, 조기상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결론만 체크하고 설명은 좀 이따 하겠는데요. 늘 나오는 지문이 바로 니은번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은 주로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을 때 발생한다. 밑줄. 뭐가 낮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요 지문은 아주 빈출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구나라고 밑줄만 긋고 설명은 5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3번 이자율 위험, 4번 유동성 위험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4번 기본 용어. 자, 기본 용어도 종류가 많은데 3번 보게 되면 제목 단어 밑줄 할까요? 저당 지불액 이꼴 원리금 상환액 이꼴 부채 서비스액 요까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갚는 것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똑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 우리 시험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왔다리 갔다리 다 단어 끄집어내거든요. 내려갑니다. 4번 융자 대출 가능 한도 산정. 4번 동그라미. 이거는 중요합니다. 4번요. 4번은요. 참고로 제목에다가 요거 적어줘요. 샤 표시. 얘는 10중 8구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묻기도 항상 묻습니다. 대출 금액을 구하시오. 대출금 구하시오. 라는 계산 문제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LTV 2번 DTI 3번 부채 감당률 이런 단어 예를 들면 LTV가 40%다. 부채 감당률이 또 뭐 40%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공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는 주로 요 문제는요. 상중하로 치면 하급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급 수준. 문제 레벨이 좀 높아요. 이런 것도 이제 푸는 방법, 흐름을 잘 잡게 되면 충분히 감을 잡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LTV나 DTI,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푸는 계산 문제 흐름은 다음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얘는 이제 계산 문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32페이지, 괄호 5번.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는 봐주시고. 자, 이제부터 오른쪽 페이지 6번. 이자율 조정 방식. 이제부터 이겁니다. 나왔죠?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그래서 자, 괄호 1번 고정이자.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변동이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중요합니다. 지문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참고 표시 나오잖아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고 구분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는 제목 그대로 금리가 고정이 되었다. 대출받고 만기 때까지 똑같은 금리, 얘가 바로 고정금리가 돼요. 고정금리. 그럼 이제 얘가 대출 초기죠. 초기. 얘는 대출 말기잖아요. 문제는 뭐냐. 자, 대출 초기입니다. 이렇게 강의로도 나와 있죠. 은행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가더라도 돈 빌리면 항상 이겁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면 변동금리요. 변동금리가 덜쭉날쭉. 항상 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변동금리가 돼요. 금리가 덜쭉날쭉 하잖아요. 이때 은행에서 처음 대출받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이 출발 안 합니다. 고정금리는 뭐지? 높을 꽃자 돌리고 높을 꽃. 그래서 높다. 높아요. 변동금리가 얘보다 출발은 낮아요. 낮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초기에 똑같이 출발하면 고정금리가 얘보다 조금 높아요. 한 0.5%, 1% 정도 높고 얘는 낮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얘가 높다고 했잖아요. 고정금리가. 그럼 변동금리는요. 처음에는 좀 낮아. 처음엔 낮아요. 낮은데 얘는요. 처음에 낮지만은 계속 물가가 올라가잖아. 나중에는 역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얘가 얘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금리가 역전이 돼요. 이때 이자율 부담, 이자율 부담 위험이죠.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낸다? 돈 빌린 사람이 돈 다 내야 됩니다. 비싼 이자를. 그래서 이자율 위험을 누가 부담하더라?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모든 이자를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낮게 줍니다. 자, 이어서 자, 화살표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시장 이자와 저당 이자가 나옵니다. 시장 이자율과 저당 이자율. 자, 이런 부분들도 암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풀 적에 그때밖에 없어요. 응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매끄럽게 이해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대출 받았죠?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해봐요. 5년 전에 대출 받았습니다. 5년 전에. 자, 5년 전에 그 당시에 저당 이자가 5% 잡을게요. 아시죠? 5% 잡죠. 자, 5년 전에 우리 아파트를 5%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5년 지났어요. 현재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10%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집을 5년 전에 5% 대출 받았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10%라. 그러면 대출을 싸게 받았잖아. 대출 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잘 받았죠.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끝까지 가면 돼. 끝까지. 이때는 어떤 문제는 안 생겨. 중간에 갚을 이유가 없어. 조기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얘는 지웁니다. 다시 5년 전에 대출 받을 때 10%로 대출 받았습니다. 와, 세네.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5년 지난 현재 지금 시중금리가 5%밖에 안 돼. 와, 대출 너무 세게 받았네. 이러면 끝까지 갑니까? 중도산 합니까? 이럴 때 중도산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저당이자가 너무 높아버리면 너무 비싸게 대출 받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땡땡 뭘 하더라? 조기상환입니다.
다른 말로 중도상환, 다른 말로 만기전 변제, 중도상환, 만기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결국 자, 요 지문이 엄청 잘 나와요. 엄청. 못 박아버리자. 조기상환의 조건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입니까? 낮을 때입니까? 낮을 때죠. 그러니까 강의를 더 보게 되면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괄호 하락돼 있잖아. 이거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 시험은 작은 걸 잘못 가요. 작은 거를. 결론적으로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자입자는 조기상환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럴 때 조기상환을 2번 해봤어요. 여지껏 살면서. 이때 하면 제가 돈 이자가 갚은 게 아니고 이때는요. 이자가 비싸잖아. 싼 은행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재융자가 돼요. 재융자를 통한 다시 말하면 자 은행이자가 더 싼 쪽으로 은행 갈아탄다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5분 전에 이 문장을 밑으로 이제 껐거든요. 껐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잘 나온 문장입니다. 다음에 그럼 고정금리 볼까요? 책을 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자, 고정이자율 저당은 기억번, 니은번 보면 니은번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세 번째 줄. 자, 고정금리보다 자, 대출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윤이 생긴다.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을 하게 된다.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 2번요. 2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밑줄 하세요. 2줄.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다. 설명드렸죠. 다음에 가로 2번.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이면 박스에 있죠. 대출금리,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옮겨봅니다. 지금부터 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동금리 하게 되면 강의 노트도 나와 있죠.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다. 두 개 합친 것이 변동금리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나왔다, 가산금리가 나왔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 하면 얘는요 올라가면 틀린 말입니다. 무엇이다? 변동금리의 요소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만약 변동금리는요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럼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만큼 기준금리를 올릴까요? 가산금리를 올릴까요? 뭐 그렇다? 처음 보게 되면 가산으로 착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만큼 올리는 게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바로 인플레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인플레만큼 뭘 올리지? 기준금리를 올린대요. 보통 기준금리는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월마다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전부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마 매주 2주차 목요일입니다. 그때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딱딱 반영을 합니다. 얘를 매달마다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산금리는 뭡니까? 얘는요 뭐냐면 차입자의 신용을 말해요. 차입자의 신용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용도 여러분들이 작년만 치더라도 신용등급 아시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 2등급이면 우수하지. 은행 가면 이 사람들 우대합니다. 짱이잖아요. 신용이 떨어지면 3등급, 4등급, 5등급 쭉 내서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신용이 나빠져 버리면 점점 이제 등급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차이가 뭐지? 이자율 차이인데요. 1, 2등급하고 뭐 8, 9등급이면 금리 차이가 꽤 납니다. 별거 아닌 것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경매하게 되면 웬만하면 잔금
전부 다 대출 받잖아요. 그때 등급이 좋아야지 이자가 싸지. 그때 이렇게 돼버리면요. 대출은 얼마 안 나와. 금리가 너무 높아. 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대출 받을 때는 항상 뭐라 적어도 이러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아마 4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는 크게 손해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지? 너 신용률이 나빠. 금리 올려버리잖아요. 가상금리. 신용도가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계정금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강의부터 나와 있죠. CD금리하고요. CD금리하고. 또 고픽스가 나와요. 고픽스. 그러면 이제 강의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CD금리는 괄호 양도성 예금 정서가 되고, 고픽스는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줄이면 조달 지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요 CD 금리가 나왔다, 고픽스가 나왔다, 이 단어는 뭘 말합니까? 변동금리.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고정 올라가면 다 연결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세 번째, 조정주기입니다. 조정주기. 자, 볼까요? 인플레만큼 금리가 바뀌는 게 변동금리가 돼요. 보통 은행은요, 이 변동금리를 빌리게 되면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바꿔줍니다. 변동금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보통 금리가 한 달마다 바꿀 수도 있고, 석 달마다, 6개월마다, 9개월마다 하기 전에 보통 은행에서는 석 달을 많이 지택하거든요. 석 달.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요, 변동금리는 빨리 바꾸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바꾸는 게 좋을까요? 빨리 바꿔서 이자 반영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짧을수록 은행은 유리합니다. 대출자는 네모되어 있습니까? 가로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대출자는 빨리 바꿀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바꾸는 만큼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기분 안 좋지.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불리하고 차입자가 유리하다 바꾸니까 틀린 말이 되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 따라서 변동금리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낮고 계정금리와 가상금리인데, 계정금리 종류가 CD금리가 있고 고픽스가 있더라. 이런 점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자, 434페이지 첫 번째 네모, 계정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보았고요. 1번, 2번, 3번. 자, 3번 보죠, 3번.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만약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나 시장 이자가 상승이라면, 지금부터 위절하세요.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시장 상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가 차익자에게 신속하게 용이하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나왔죠?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3번이 뭐 많네요. 내려면 4번 다음에 5번인데 5번이 3번 돼 있다. 그죠? 기준금리, 그죠? 기준금리. 그럼 오른쪽 페이지 4번의 가상금리. 그럼 이제 기준금리 하게 되면 기억번, 니은번, 제목만 밑줄 하세요. 양도성 예금정서 CD, 고픽스, 가로, 자금 조달 비용지수,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뭘 가리키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장 넘어가죠. 438페이지. 괄호 7번. 원리금 상환 방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노트 보게 되면 그래프가 3개 그려져 있죠.
오늘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좀 더 예를 들면서 반복하다 보니까 진도가 요것만큼 늦어졌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 그래프 3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얘는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